안녕하십니까? 저는 결혼 15년 차 45살 평범한 며느리입니다. 남들은 시어머니라면 다들 고개를 젓지만 제게 시어머니는 조금 다른 분이셨습니다. 10년 전 아버님을 여의고 홀로 되신 후에도 늘 흐트러짐 없이 고고하고 단정한 분. 때로는 그 반듯함이 숨막힐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어머님을 존경하고 또 의지했습니다. 어머님의 유일한 낙은 주말마다 다니시는 등산이었습니다. 혼자 되신 후 적적하실까봐 남편이 권해드린 것이었지요.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고운 등산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서시는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저렇게라도 활력을 찾으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등산을 다녀오신 어머님의 등산복을 받아 세탁기에 넣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에서 늘 나던 흙냄새와 땀냄새 대신 아주 낯선 냄새가 섞여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랄까 남자의 스킨 냄새와 희미한 담배 냄새였습니다. 순간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등산 동호회에 남자분들도 계실 테니 밥이라도 같이 드시다가 냄새가 배겠거니 했지요. 하지만 그 낯선 남자의 향기는 그 후로도 매주 토요일 어김없이 어머님의 옷에 배어 돌아왔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을 틔우자 무섭게 자라났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화장이라곤 안 하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외출 전에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입술에 옅게 혈색이 도는 립밤을 바르시고 전에는 본 적 없던 화사한 색의 스카프를 목에 두르셨지요. 어머니 오늘따라 고우세요. 어디 좋은 데 가세요? 제가 넌지시 떠보자 어머님은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늙은이가 어딜 가겠니? 그냥 산에나 가는 거지. 그 목소리에는 분명 제가 아는 것 이상의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어머님의 핸드폰에서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님께서 깜빡 잠이 드신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에 메시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본 제 눈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일 같은 장소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니셜만으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는 명백했습니다. 어머님께 남자가 생긴 겁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가 아닐지도 모른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어머님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는 꽃뱀은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위험한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님의 뒤를 밟아보기로 한 겁니다. 다음 토요일 아침 저는 남편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둘러대고 어머님보다 조금 늦게 집을 나섰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어머님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지요. 어머님은 버스를 타고 늘 가시던 청계산 입구에서 내리셨습니다. 산 입구 약수터 그곳에서 어머님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님께 다가온 사람은 어머님과 비슷한 연배의 등산객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SUV에서 내린 남자는 기껏해야 50 후반으로 보이는 아직은 정정하고 풍채 좋은 중년의 신사였습니다. 그 남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어머님의 어깨를 감쌌고 어머님은 수줍은 소녀처럼 그의 품에 살짝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등산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차를 타고 산 입구를 그대로 빠져나가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차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일까? 두 사람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채 저는 그 자리에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어머님과 그 남자가 탄 검은색 SUV는 이미 제 시야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도로로 뛰쳐나가 급하게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죄송하지만 앞서가는 저 검은색 SUV 좀 따라가 주세요. 놓치면 안 돼요. 제 절박한 모습에 기사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말없이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점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이나 경치 좋은 카페라도 가는 걸까? 제 머릿속은 온갖 추측으로 들끓었지만 차가 최종적으로 멈춰 선 곳은 제 상상을 완전히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산 중턱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간판조차 색이 바랜 누가 봐도 불륜남녀나 드나들 법한 그런 곳. 차에서 내린 남자는 익숙하다는 듯 어머님의 허리를 감쌌고 어머님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이내 남자의 팔에 기대어 모텔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고고하고 반듯하기만 하던 우리 어머님이 저런 남자와 저런 더러운 곳을 드나들고 계셨다니. 존경심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역겨움과 배신감이 차올랐습니다. 택시를 보내고 저는 모텔 건너편 카페에 들어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문을 박차고 들어가 머리채를 잡고 싶다가도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까?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와는 달리 어머님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그 남자의 표정에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남자는 어머님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다시 차에 태워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따라갈 힘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명백해졌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머님을 맞았습니다. 등산은 잘 다녀오셨어요, 어머니? 어머님은 평소와 똑같은 얼굴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땀 흘리니 개운하구나. 뻔뻔한 거짓말. 저 얼굴 뒤에 숨겨진 욕정과 비밀을 생각하니 속에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노와 역겨움 속에서 아주 이상하게도 차가운 희열 같은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어머님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을 저 혼자만 알고 있다는 것을. 그동안 저를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오가매던 그 반듯함과 고고함이 사실은 얼마나 위선적인 것이었는지를.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비밀을 폭로하고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을까? 아니. 그건 너무 시시한 복수다. 이제 칼자루는 내가 쥐었다. 그동안 당해왔던 모든 서름을 이제부터는 아주 천천히 우아하게 되돌려줄 생각입니다. 어머님과 저의 조용하고도 잔인한 전쟁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전과 똑같은 며느리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어머님의 기분을 살피고 남편을 출근시켰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주 차가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칼을 언제 어떻게 휘둘러야 가장 아플지 천천히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 주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의 등산복을 세탁하며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여보, 이거 아버님 유품인가 봐요? 어머님 등산 조끼 주머니에서 나왔는데 웬 라이터가 다 있네? 아버님은 담배 안 태우셨잖아요. 제 말에 거실에서 TV를 보시던 어머님의 어깨가 돌처럼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별 생각 없이 웬 라이터? 버려. 라고 말했지만 어머님은 그날 저녁 식사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그 다음 주에 날렸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정리하는 척하며 어머님께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디 돈 쓰실 데라도 있으세요? 생활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어머니께서 워낙 반듯하게 사시니 쓸데없는데 돈 쓰실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누가 어머니 돈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이라도 있을까봐 걱정돼서요. 사기꾼이라는 단어에 어머님은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하셨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 저를 쏘아보시더군요. 저는 그저 순진한 며느리의 얼굴로 어머님을 걱정스럽게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은 눈에 띄게 불안해하셨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고 전화벨만 울려도 화들짝 놀랐지요. 저의 조용한 압박에 어머님의 자부심과 평정심은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님이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회식으로 늦는다던 밤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다그쳤습니다. 너 도대체 뭘 알고 이러는 게냐? 요즘 나한테 왜 이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요. 저는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 어머님을 똑바로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알아요? K씨. 아니, 김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청계산 밑에 있는 산장 모텔 단골이시라던데 맞아요?
제 입에서 그 남자의 이니셜과 모텔 이름이 나오자 어머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어머님께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삿날까지 더럽히고 싶진 않으니까 남편에게 말할 생각은 없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는 어머님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제게 며느리 도리 같은 말씀도 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도 어머니 도리를 하고 계신 것 같진 않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은 더 이상 제 살림에 간섭하지 않으셨고 저는 어머님의 주말 외출을 그저 미소로 배웅해 드렸습니다. 남편은 철없는 아내와 자애로운 어머니가 드디어 사이가 좋아졌다며 기뻐했지요. 어머님은 여전히 그 남자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묵인합니다. 대신 저는 이 집의 완전한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고고한 가면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직 저 하나뿐이니까요. 이제 우리 집에는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나와 어머님만이 아는 얼음장같이 차갑고 완벽한 평화가 말입니다.